칠순을 넘긴 제 인생에서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속마음을 짐작하는 능력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액정에 둘째 며느리 한미영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저는 이미 절반은 알고 있었어요. 평소 그 까칠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오늘은 설탕을 바른 듯 달콤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에요. 좋은 아침이세요. 역시나 그 목소리는 제 예상보다 한층 더 높아서 마치 고급 호텔 컨시어지처럼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화분에 물을 주다 말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이른 아침부터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평소에는 명절 전날이나 생일 당일 점심때나 되어서야 마지못해 걸려오던 전화였거든요. 그것도 늘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민호 씨 바꿔주세요라며 용건만 간단히 하고 아들한테 휙 넘겨버리는 게 전부였죠. 그래,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는 본래의 온도 그대로 나갔습니다. 굳이 반가운 척 호들갑을 떨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무심한 말투에 전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지만 이내 준비해온 대사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요즘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냉면집이 있더라고요. 시원한 냉면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래요. 경치 좋은 곳에 있어서 드라이브도 그만이고요. 민호 씨는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다니까 우리 여자끼리 소소하게 나들이 어떠세요? 나들이라니. 살다 며느리 입에서 저런 낯간지러운 단어를 다 들어봅니다. 저는 창밖으로 이제 막 새싹을 틔우기 시작한 아파트 화단의 나무를 쳐다보았어요. 봄은 어김없이 오건만 저 아이의 진심은 대체 언제 오는 걸까 싶어서요. 결혼하고 12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죠? 라며 제 취향을 물어온 적 없는 아이입니다. 하다못해 마트에서 두부 한 모를 사다 준 적도 없었죠. 그런 아이가 갑자기 경치 좋은 곳에서 냉면을 사주겠다니 그 속셈이 뻔하다면 뻔한 것이었습니다. 됐다. 너희들이나 맛있게 먹어라. 나는 집에서 해먹는 밥이 제일 좋다. 에이,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큰맘 먹고 모시는 건데 한 번만 가주셔야죠. 제가 예약까지 다 해놨다니까요. 예약까지? 참으로 부지런하기도 하지요. 제 거절은 이미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목소리에는 거절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절박함마저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저 아이가 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그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설픈 미끼를 던졌다면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척이라도 해주는 게 노인의 아량일 테지요. 몇 시에 갈 거니? 정말요, 어머니.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전 11시에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몸만 딱 나오세요. 신신당부를 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마치 반나절이라도 한 것처럼 기운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분쯤 지나자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미영이한테 전화 받았어. 엄마랑 둘이 냉면 먹으러 간다며? 우리 미영이가 드디어 엄마한테 마음을 열었나 봐.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엄마. 저는 그저 그래라고만 답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눈에는 시퍼런 칼날을 품고 다가오는 여우의 모습이 선한데 아들 눈에는 그저 예쁜 짓 하는 강아지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 민호야. 너의 그 평화로운 세상을 깨고 싶지는 않구나. 이 싸움은 아마도 온전히 나의 몫이 될 것 같으니까.
약속한 토요일 오전 11시 정각이 되자 아파트 주차장으로 검은색 SUV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한미영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며느리는 제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와는 어울리지 않는 최신 유행의 옷을 빼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가 시골집이 아니라 청담동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어머니, 기다리셨어요? 날씨 정말 좋죠? 나온 지 5분도 안 됐다. 가자. 차에 오르자 익숙한 세차 냄새와 함께 낯선 디퓨저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능숙하게 차를 몰아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차 타시니까. 이 차 덕분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요.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한다니까요. 민호 씨는 운전이 서툴러서 제가 불안해서 못 맡겨요. 이런 차는 주인이 딱 정해져 있어야 한다니까요. 저는 창밖만 쳐다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침묵이 거슬렸는지 며느리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사시면 무섭거나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희 아파트는 최신식이라 보안도 철저하고 편의시설도 좋은데 나중에 합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희도 좀 불편해지겠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요. 합가라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 말의 진짜 뜻은 나중에 돈 없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라는 경고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저 무심하게 창밖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차는 한적한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대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한참을 가냐? 원래 맛집은 다들 이렇게 숨어 있는 법이에요.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며느리의 거의 다 왔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차는 국도를 벗어나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며느리는 어머, 내 차라며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죠. 저를 위하겠다며 잡은 약속이 실은 자신의 차를 과시하고 제게 생색을 내기 위한 무대였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1시간을 훌쩍 넘게 달린 끝에 차는 송악산 냉면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주변에는 민가 하나 보이지 않는 정말로 산속에 콕 박혀 있는 곳이었어요.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질색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진이랑 완전 다르네. 여기가 정말 그 맛집 맞나? 길도 이렇게 더럽고 여긴 다시 못 오겠다. 투덜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미영아. 너는 오늘 이곳에 다시는 못 올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고. 가게 안은 촌스럽지만 정갈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주인 할머니가 저희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자리 제일 깨끗한 곳으로 주세요. 먼지 없는 곳으로요. 그녀의 뾰족한 말투에 주인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서운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가장 안쪽 자리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자신이 가져온 물티슈로 테이블과 의자를 박박 닦아냈습니다. 마치 대단한 오물이라도 묻어 있는 것처럼요. 그 유난스러운 행동을 지켜보는 제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곧이어 시원한 물냉면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맑은 육수에 메밀면이 동동 떠 있고 오이채와 배, 삶은 달걀이 고명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거짓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맛있게 드실 일만 남았네요. 제가 일부러 어머니 생각해서 찾아온 곳이니까 많이 드세요. 저는 말없이 차가운 냉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냉면을 온전히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면발이 다 불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지요. 시원한 냉면 육수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동치미, 국물 위로 얼음이 동동 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냉면을 젓가락으로 섞고 있었지만 며느리 한미영은 단 한순간도 입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따 냉면 드시고 근처에 카페가 하나 있대요. 거기서 커피도 한잔 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또 얼마나 예쁘게 나올지 몰라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다녀와서 사진 올렸는데 다들 어디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둥마는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는 세상은 제가 아는 세상과는 참으로 다른 곳이었어요. 그 아이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사진으로 어떻게 보이는가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듯 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작은 그릇에 겨자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냉면 그릇 중에서 가장 실한 것을 집어 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어머니, 이거부터 드세요. 여기 냉면이 정말 시원하다더라고요. 그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시나마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들 여성 말대로 이 아이가 이제야 처음 마음을 여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아주 잠시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냉면 육수가 채 입맛에 돌기도 전에 산산이 부서졌지요. 저는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리조트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거기 새로 생긴 리조트가 그렇게 좋다더라고요. 방마다 오션뷰에 조식도 환상적이래요. 민호 씨한테는 비밀이에요. 자기 빼놓고 간다고 또 삐칠지도 모르니까요. 남편들은 가끔 애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하며 제게 동의를 구하는 듯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머니는 평생 가볼 일 없는 곳이죠 하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냉면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시원하고 깔끔했지만 어쩐지 모래를 씹는 것처럼 썩어거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으세요? 맨날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동네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시지 그러세요? 친구도 사귀고 화투라도 치면서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순수하게 제 여가 생활을 걱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드셨으면 나이 든 사람답게 어울려 노세요.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 사는 세상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는 뜻이라는 것을요. 나는 내 집이 경로당이고 책이 내 친구다. 더없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제 대답에 며느리는 어머, 그러세요? 역시 우리 어머님은 교양이 넘치셔라며 과장되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어를 듣는 사람 같았어요.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겉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세상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었고 저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답하며 제 세상의 문을 굳게 닫아두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세상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제멋대로 떠들던 며느리가 갑자기 아 참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러고는 보란듯이 값비싼 명품 핸드백을 의자 위에 그대로 둔 채 가벼운 걸음으로 가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한 식사 도중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래, 다녀와라 하고는 다시 호두과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의 모습을 본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화장실에 간 사람이 돌아오기에는 조금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화장도 고치고 휴대폰도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들 하니까요. 저는 남은 냉면을 천천히 먹으며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시원한 냉면 냄새로 가득했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15분이 흘러 총 3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명백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화장이 중요하고 휴대폰이 재미있다고 해도 함께 식사하러 온 시어머니를 이렇게나 오래 기다리게 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싹 달아났어요. 방금까지 맛있다고 생각했던 냉면이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게 뒤편, 며느리가 사라진 화장실 쪽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안에서 쓰러지기라도 한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것이 모두 계획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나를 여기 버리고 가려고? 스스로의 생각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못됐다고 해도, 아무리 나를 귀찮아한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닐 거야. 아닐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또다시 15분이 흘러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지 45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혼자 남겨진 노인이 이상해 보였겠지요. 저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주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어요. 할머니. 아까 저랑 같이 온 젊은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45분이 넘도록 안 나와요. 혹시 화장실이 여러 군데인가요? 제 말에 주인 할머니는 더욱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화장실은 가게 뒤에 딱 하나뿐인데 45분이나요? 아이고, 뭔 일 있나 보네. 내가 가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주인 할머니의 말을 뒤로하고 저는 가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뒷마당에는 장작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 낡은 간이 화장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안에 있느냐? 저는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문을 두드렸어요. 한미영, 안에 있으면 대답 좀 해보거라. 역시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고리를 잡고 살짝 당겨보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좁은 화장실 안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화장실에 없다면 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저는 허둥지둥 다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자리, 며느리의 의자 위에는 여전히 그녀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핸드백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값비싼 화장품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키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 작은 자갈이 깔린 주차장으로 달려갔어요. 아침에 며느리가 차를 세워두었던 바로 그 자리.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왔던 검은색 SUV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텅 빈 공간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는 산이 푸르고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로웠지만
제 세상은 바로 그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실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가게 뒷문으로 빠져나간 뒤 차에 미리 숨겨두었던 비상키로 차를 몰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해 핸드백을 일부러 식당에 두고 가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겁니다. 저를 이 외딴 산골 냉면집에 버리고 혼자 떠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산바람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주인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고 서 있어요? 같이 온 사람은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나오는 그런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갔어요. 나만 빼고 다 갔네요. 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사람을 이런 산골짜기에다 버려두고 갔단 말이에요? 주인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제 자식인 양길이 날뛰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저를 이끌고 들어와 의자에 앉히고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떨떨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받아들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천하에 몹쓸 것들을 봤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른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있어. 어르신, 아들이나 다른 가족한테 어서 전화하세요. 당장 데리러 오라고 해야지. 주인 할머니는 제 자식인 양길이 날뛰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핸드백에서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을 켜자 다행히 안테나 표시는 2칸 정도 떠 있었습니다.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오지는 아니라는 뜻이었죠. 저는 가장 먼저 며느리 한미영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에 익은 통화 연결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호는 가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이 넘도록 신호가 갔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뜬 사람이 일부러 차를 몰고 도망간 사람이 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번호가 뜨는 것을 보며 지금쯤 차 안에서 코웃음을 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는 말없이 통화를 끊고 이번에는 아들 민호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혹시나 하는 아주 작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제 어미의 전화를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역시 길게 이어지는 통화 연결음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 역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며느리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역시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 통속이 되어 제 어미를 이 외딴 곳에 버려두고는 일부러 제 전화를 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애를 태우고 있을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전화를 받지를 않네요. 둘 다요. 제 담담한 말에 옆에서 지켜보던 주인 할머니는 상황을 모두 파악했다는 듯 더욱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그럼 어떡하지요? 여긴 버스도 안 다니는데. 버스가 안 다녀요? 그럼요. 여기서 큰 길까지 1시간을 꼬박 걸어 내려가야 하루에 서너 번 다니는 농어촌 버스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하루에 몇 대 안 다녀요. 콜택시는 당연히 안 들어오고.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버스도 없는 시골이라는 말이 그제야 현실로 와 닿았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고립된 곳인지, 제가 이곳에 버려지면 얼마나 속수무책일지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 화를 내고 주저앉아 통곡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서 내 발로 내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여기서 나갈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읍내에 전화해서 택시라도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요금은 얼마가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제 단호한 말에 주인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읍내 택시들도 이런 산골짜기까지는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들어오려고 하질 않거든요. 설령 온다고 해도 부르는 게 하루 이틀 일이고 오늘 버스는 이미 끊긴 지 오래고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 방법이 없으면 걱정 말고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요. 제가 깨끗한 방 하나 내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장 보러 나갈 때 제가 읍내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낯선 이의 친절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의 아내에게는 짐짝 취급을 당해버려졌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남에게서는 이렇게 따뜻한 온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금산복 차림의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산행을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온 모양이었어요. 그들은 가게 한쪽에 앉아 저와 주인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제 행색이 어지간히도 처량해 보였나 봅니다. 잠시 후 냉면을 주문한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혹시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주인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라는 것이 시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에 중년 부부는 제 일처럼 분개하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사람 할 짓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저희가 도와드려야겠네요. 어르신, 댁이 어디세요?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괜찮다고 하룻밤 신세지고 내일 가겠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강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부모님 모시는 자식 된 입장에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집 가는 길에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꼭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인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중년 부부를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에 억지로 삶은 달걀 2개를 쥐어주며 나쁜 것들은 얼른 잊어버리라고 긍을 두드려 주셨어요. 중년 부부의 차는 며느리의 번쩍이는 새 차와는 다른 평범한 소형차였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훨씬 더 안락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가는 내내 제 기분을 살피며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꼭 천벌받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못된 사람은 절대 잘 살 수 없어요. 그들의 위로가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신세 한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1시간 가까이 달린 차는 작은 지하철역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제게 교통카드를 빌려주고 집까지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준 뒤에야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건강하시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조금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은 낯선 풍경을 스치며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100년은 더 늙어버린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딱딱하게 식은 삶은 달걀을 꺼내 껍질을 까내었습니다. 꾸역꾸역 달걀을 삼키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주저앉지 않으리라. 오늘의 이 치욕을, 굴욕을
배신감을 속 깊이 새겨두리라. 한미영, 그리고 내 아들 김민호. 너희는 오늘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것이다. 지하철에서 내려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마침내 익숙한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길을 터덜터덜 걸어 제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집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더 높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차갑고 고요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집은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깊숙한 곳,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 결혼 반지와 남편의 유품, 그리고 또 하나의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 명의로 단독 소유가 된 이 집의 완전한 권리를 보여주는 서류들.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 가장 안쪽에 고이 모셔두었던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과 감정평가서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의 굴욕은 이것들을 사용해도 좋다는 하늘의 허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미영, 너는 나를 버리는 흉기로 그 차를 사용했지만 나는 이제 너의 오만함을 부수는 망치로 이 집을 사용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부동산 서류들이 유난히 서늘한 빛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비웃는 듯한 얼굴과 텅 비어 있던 주차장의 모습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척이지 않았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서 어둠이 걷히고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분노는 뜨거울 때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갑게 식혔다가 가장 날카로운 날로 벼려야 하는 법이니까요. 아침이 되자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밥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모든 행동을 기계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어떤 변명을 늘어놓으러 올지를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아들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얼굴을 찌푸린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자들의 등장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생이별이라도 했던 가족을 다시 만난 사람처럼요. 저는 그 과장된 몸짓을 피하며 옆으로 한 발짝 비켜섰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무사하셨군요. 저희가 밤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한숨도 못 잤어요. 며느리는 손수건까지 꺼내 눈가를 찍어내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 녀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고개짓을 했어요. 앉아서 해명이라도 해보라는 뜻이었죠. 아들 내외는 마지못해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역시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어머니가 안 계셔서 저는 당연히 화가 나셔서 먼저 가신 줄 알았어요. 어머니 성격에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택시 타고 먼저 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을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보리차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야기는 잘 들었다. 이제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마. 제 목소리에 며느리의 어깨가 살짝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첫째, 너는 내가 화가 나서 먼저 갔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지. 그렇다면 식당 의자 위에 놓여 있던 너의 핸드백은 왜 그냥 두고 왔느냐? 너 같은 아이가 그 비싼 명품 가방을 버려두고 갈 만큼 정신이 나갔더냐? 그건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 둘째, 너는 내게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고 했지. 하지만 내 휴대폰은 너의 차 안에 있었다. 너는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말이냐? 허공에다 대고 내 이름을 불렀느냐? 아, 그건 제가 착각해서. 어머니 댁으로 전화를 했었어요. 셋째, 너희는 나를 찾기 위해 밤늦게 그 식당까지 다시 갔다고 했지. 그렇다면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을 것 아니냐? 그 주인이 내게 뭐라고 하던, 내가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하던. 며느리는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곳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거짓말에 빈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미영아, 너는 나를 버리고 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오해였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하거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제 서늘한 눈빛과 마주친 며느리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성이나 사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의심하세요? 제가 정말 일부러 그랬겠어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범인 취급만 하시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억울함을 토해내는 며느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연극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아들 녀석이 나섰습니다. 아들은 제발 그만하라며 며느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미영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세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서로 사과하고 좋게 풀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제 아들 김민호는 진실을 가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어요. 아내의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산골에 혼자 버려졌던 늙은 어머니의 고통 사이에서 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제 앞에서 벌어지는 유치한 연극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울며 불며 저를 원망하던 며느리는 아들의 부축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도 좀 진정하시고 저희도 마음 좀 추스르게요. 아들은 끝까지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들은 그렇게 도망치듯 제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 한구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구나. 내게는 더 이상 아들도 며느리도 없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 자신만을 믿고 나 자신만을 위해 싸워야 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젯밤 꺼내두었던 테이블 위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여있던 부동산 서류들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가장 단정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아파트 팔고 싶은데요. 중개업소 사장은 제가 내민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 이 평수의 이 위치면 지금 시세로 봤을 때 최소 8억은 받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급하게 파셔야 하는 사정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급합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하고 싶어요. 그럼 조금 낮춰서 7억 5천으로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확실히 팔릴 겁니다. 요즘 이런 아파트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를 받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였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가족들한테는 말씀하셨나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걱정 마세요. 이 집은 온전히 제 명의예요. 아무한테도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사장은 제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시장에 가고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지냈어요. 하지만 제 휴대폰에는 부동산 사장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세 팀이나 보러 왔어요. 다들 관심 있어 하는데 내일쯤 결정될 것 같아요. 어머니, 계약 확정됐습니다. 현금 거래라서 다음 주 화요일에 바로 잔금 처리 가능해요. 모든 것이 제 예상보다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약 당일, 저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구매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였어요. 아이를 위해 좋은 학군의 집을 찾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집 내놓아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아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이 새로운 가족의 보금자리가 된다니 나쁘지 않은 일이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제 통장에 7억 5천만 원이 찍혔을 때 저는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사무소를 나서며 저는 휴대폰을 켜고 아들 민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파트 팔았다. 한 달 안에 이사 나가겠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끄고 가방 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반응을 지켜볼 시간이었어요. 예상대로 그날 오후부터 아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아예 꺼두었으니까요. 저는 대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살림살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면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7억 5천만 원이면 전세로 작은 집을 구해 살아도 5억은 남을 겁니다. 그 돈으로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이틀 후, 저는 마침내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는 너무나도 가볍고 쉬운 법이니까요. 그 주 주말,
예상했던 대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거의 부수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아파트를 왜 팔아? 우리 어디 살라고? 아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제발 집은 다시 찾아주세요. 저는 그들을 거실로 들여보내고 차를 끓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거실에서 저는 마지막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들어라. 내가 왜 이 집을 팔았는지 이유를 말해주겠다. 저는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산골에 버리고 간 일, 그들이 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일, 그리고 아들이 끝까지 아내 편만 든 일까지. 이 집은 내 명이다.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고 남편과 함께 가꾼 집이다. 너희가 이 집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너희 없이 사는 삶을 말이다. 그들은 몇 시간을 더 매달렸지만 저는 끝까지 단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울면서 집을 나갔어요.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마지막까지 저를 만류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행복한 기억도 있었지만 더 많은 고통과 배신의 기억이 있었어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위로 반짝이는 불빛이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어요. 제 휴대폰에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어요. 그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대신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따뜻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지난 10년보다 더 행복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서 온 마지막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의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고, 저에게는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7억이라는 든든한 뒷배경과 함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말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버렸던 그 산골 냉면집 같은 곳에 다시는 혼자 남겨지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확신과 함께요. 때로는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오직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아파트를 팔아버린 진짜 이유였습니다.